강사는 증시 각도기. 안녕하세요, 증시각도TV 시청자 여러분, 투자자 여러분, 도기말 여러분, 그리고 10만 금융연사 여러분 모두 반갑습니다. 2월 23일 월요일 한국마감으로 찾아뵙게 된 각도기 각산줄입니다. 네, 자 오늘 장은 매우 뜨거운 장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요즘 분위기가 어떠냐면 연휴 이후 또는 휴일 이후에 아침 시장이 매우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오늘 같은 날은 사실상 그런 측면에서 따져보면 조정장이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소는 0.65%니까 옛날 기준으로 보면은 뭐 꽤 올랐어요. 꽤 올라서 끝났습니다만은 시초가를 보면은 상당히 많이 떨어져서 끝났고, 코스닥은 뭐 종가까지도 실적 마이너스가 나면서 떨어졌기 때문에 오랜만에 조정장이 온 것처럼 보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나 지금 이것만이 다가 아니죠. 장 전까지 합치면 훨씬 더 컸습니다. 장전에는 상승폭이 훨씬 더 크게 나타났어요. 요즘에 이제 NXT 거래소가 생기면서부터 어떤 현상이 발견되냐면 그 장전, 즉 9시 이전 장, 특별히 8시 40분 이전 장에 지난 주말에 시세가 좋았던 놈들의 시세가 굉장히 크게 붙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세게 붙어서 시작해서 오히려 그 장전 시간에 산 분들이 제일 비싼 가격에 사는 그런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지난 주말에 아주 강세를 보여주었던 업종이 어디였죠? 네, 증권업 다음에 은행이 강세를 보여줬죠? 보험이. 근데 오늘 보험이 시초가에 얼마나 강세였냐면 막 10% 넘게 올랐어요. 그런데 종가는 어떻게 됐다? 마이너스가 났다. 그러니까 NXT 관련해서 시초가 잡았던 분들은 오늘 완전히 초상 났다. 거의 뭐 한 잡은 자리에서 한 20%씩도 빠지고 15%씩도 빠지고 막 이래가지고 굉장히 뭐 기분이 안 좋은 날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거래소가 분할됐는데 한국은 이렇게 거래를 많이 하는 쪽으로만 거래소가 작동되고 있다는 점, 굉장히 유감스러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조금 이따가 이 거래소 관련된 내용도 한번 언급을 드릴 예정인데요. 이게 한국의 거래소라는 데의 정체성이 어떤 단기 수익 중심으로 돌아가면서 거래량을 어떻게 하면 늘릴 것인가에 혈안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거래소가 오히려 민간 기업보다도 훨씬 더 약탈적인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매우 안타깝고요. 보통 이제 훌륭한 기업들은 어떻게 됩니까? 훌륭한 기업들 중에 이제 대표 기업이라고 하면 우리가 이제 코스트코 같은 회사들 보게 되고, 미국에서는 뭐 뛰어난 회사 중에 하나가 아마존 뭐 이렇게 보여지는데, 대체적으로 그 장기적으로 그 이익을 이전시키는 경향이 있거든요. 이 말인즉슨 무슨 말이냐면 지금 당장 돈을 벌려고 하기보다도 시스템을 잘 구축해서 사람들이 만족해서 그 시스템을 떠나지 않도록 구축하는 그런 방식들이 있죠. 사실 뭐 그런 회사들이 여럿 있습니다. 뭐 구글도 약간 그런 성향이 있고, 뭐 넷플릭스도 그런 성향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서 잠식해 들어가는 그런 경향성이 있죠. 지금 뭐 논란이 되고 있는 쿠팡도 그렇게 빠르게 성장했던 이유는 효용성이 소비자 입장에서 좀 크게 느껴졌기 때문이죠. 그런 방식으로도 가는데 한국 거래소는 그런 모양이 잘 드러나지 않는 부분 굉장히 안타까운데, 거래소가 분화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모양을 보였다는 것은 상당히 안타까운 대목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전체적인 맵을 통해서 시장 전반적인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이 오름으로 끝났던 것은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시가총액 비중이 큰 주식들이 그런대로 올랐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삼성전자가 1.5% 오른 게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고요. 하이닉스도 빠지지 않았다는 게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삼성전기가 발군을 하고 있습니다. MLCC 뭐 지금부터 막 뻥뻥 붙네요. 그리고 전기전자 쪽에서 HD일렉, 효성중공업, LS일렉, LG전자 등이 강세를 보여주면서 다른 주식들의 하락폭을 메꿔주는 모습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현대차도 강세를 보여주면서, 그리고 오늘 보험주는 빠졌습니다만 생명 주식들이 보험에서는 오르면서 시장을 버티는 그런 역할을 하였습니다. 환율 보고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원화율은 오랜만에 그 장중에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41원 같죠. 계속해서 지금 외국인들의 돈이 계속해서 들어오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오늘 환의 특징은 원화가 유독 강세였다라는 게 특징적인 흐름이 되겠습니다. 전일 대비 달러 대비로는 0.46% 강세였고요. 엔화 대비로는 0.2%, 중국과 유럽 대비로도 0.2%대의 강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채금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10년물 국채금리는 거의 비슷한 수준이고요. 2년물도 마찬가지입니다. 30년물이 2.8bp 정도 올랐다는 것 외에는 큰 변동성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10년하고 30년이 역전돼 있어요. 금리가 조금 재미난 현상인데 최근에 회사채 쪽에서는 금리가 꽤 많이 오른 주식들이 있어서 이번에 이제 금통위에서 조금 이따 한국은행 총재의 발언도 좀 보긴 하겠습니다만은 금통위에서 금리를 동결을 한다면 이번 금리 동결로 인해서 한국은 이제 그 금리를 쉽게 내리지도 않고 쉽게 올리지도 못하는 구간이 꽤 길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최근에 국채금리가 조금 올라가면서 약세를 보였던 채권금리 쪽에서는 그 회사채 쪽에서는 재미가 날 수도 있겠다라는 점도 포착하셔야 되는 대목이 되겠습니다. 자, 업종별 흐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페이에서 제공한 업종별 테마별 순인데요. 업종별 순위는 한국에서는 소프트웨어, 전자제품, 전기장비, 생명보험, 장비 등이 강세를 보여줬고요. 테마에서는 삼성전자가 포진된 MLCC 그리고 삼성전자 밑단에 있는 소형 MLCC 관련 주식들도 오늘 폭등을 하는 흐름이었습니다. 그리고 전선주, 그다음 육계주, 필요사 AI 관련주, 스포츠 행사 관련 주식들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투자 주체별 매매 동향 오늘 먼저 순매수. 외국인들은 오늘 현대차 1,400억 매수를 했고요. 현대 로템, 삼성 에픽스홀딩스, 네, 그리고 신일전기, 한미반도체, LG 이노텍 등을 매수를 했고요. 기관은 더존비전, 삼성전자, LG전자, 삼양식품 등을 매수를 했습니다. 개인은 삼성전자, 코덱스 200, SK하이닉스, 코덱스 레버리지, 삼성전자 우선주 등을 매수한 모습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 순매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순매도는 외국인의 경우는 삼성전자 우선주, 삼성생명, SDI, 두산에너빌리티, 삼성화재, 에코프로 오른 종목들을 계속 팔고 있어요. 외국인들은 밸런스 조절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데 규모가 굉장합니다. 삼성전자와 우선주 합산이 1조 4천억 수준입니다. 그래서 오늘 개인들이 많이 샀음에도 불구하고 못 올랐던 이유가 되겠죠. 기관은 SK하이닉스를 2,500억 매도를 했고요. 코덱스 200, 코덱스 레버리지, 미래에셋증권 등을 매도를 했습니다. 개인은 더존비전, 현대차, LG전자, 삼양식품, 산일전기 등을 매도하는 모습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오늘 앞서 잠깐 언급드렸던 대로 이창용 총재가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서 업무 보고 발언을 했습니다. 이창용 총재 발언은 항상 조금 들어볼 이유가 있겠죠. 몇 가지 한 5가지 정도 얘기를 했는데요. 한번 살펴보면 크게 3가지입니다. 부동산 세제와 관련된 언급이 있었는데요. 조세 형평성 차원에서 개선이 필요하다는 언급을 했습니다. 다주택자, 1주택자 구분을 떠나서 부동산 세제는 조세 제도의 형평성 측면에서 손봐야 할 문제다라고 얘기하면서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 종료와 관련해서 일관되게 개선이 필요하다고 우리는 주장해왔다라고 언급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다주택자 규제 강화 효과에는 좀 신중한 편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다주택자 규제 강화를 하면 이것이 상당히 효과를 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장기적으로 좋은 결과가 나올지는 아직 예측하기 어렵다.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셨고요. 부동산 왜 그러냐면 부동산 문제는 세제만으로는 해결되기가 불가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수도권 집중 완화가 병행되어야 근본 해결이 가능하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때 이제 서울대에서 강연 한번 했었죠. 세미나 비슷한 걸 했습니다. 서울대학교를 지방에 분산하나? 각 주요 대학을 지방에 분산을 해서 인재 분산 효과, 그래서 부동산도 분산시키는 그런 얘기를 세미나를 우리 이창용 총재가 직접 거의 주관을 해서 한번 한 적이 있었죠. 저도 그걸 봤던 기억이 나는데 이창용 총재는 이렇게 그 수도권 집중 완화에 대해서는 그동안에 계속적으로 발언을 해온 것으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가계부채와 관련해서는 정책 방향과 무관하게 가계부채, 특별히 부동산 관련 대출은 국민 경제의 핵심적인 불안 요인이기 때문에 반드시 줄여야 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이거는 제가 증인입니다. 자기가 취임 일성으로 한 얘기가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라는 얘기를 하셨던 거는 제가 직접 들었어요. 네, 방송에서 하는 얘기를 언론 인터뷰 같은 거 할 때 한국은행 금통위 발언할 때 하는 건 제가 그건 직접 들었기 때문에 이 발언에 대해서는 제가 증인입니다. 이분은 계속 그 얘기를 취임 초기부터 하셨었고요. 그다음에 사법기관의 지방 이전에 대해서는 원론적으로 동의를 한다.
된다라는 이야기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 가셔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요거를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에 한 발언하고 한번 비교를 해보면 이재명 대통령께서 겁나네 이게 발음이 잘 안 돼서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매각을 통해서 다주택을 해소하면 전월세 매물이 줄어 서민 주거가 악화될까 걱정되신다고요 라는 글을 한번 썼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이걸 걱정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서민들을 위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을 하는데, 그러면 다주택과 주택임대사업을 지금보다 더 늘리면 서민 주거가 안정이 될까요? 그건 아니지만 지금이 최적 균형 상태라 늘리지도 줄이지도 말아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하면서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주택자나 임대사업자가 집을 팔면 전월세 공급도 줄겠지만 그만큼 무주택자 즉 전월세 수요도 줄어듭니다. 공급만큼 수요도 동시에 줄어드는데 전월세 공급 축소만 부각하는 건 이상합니다. 오히려 주택 매매 시장에 매물이 증가함으로써 주값이 안정되고 그에 따라 전월세가도 안정된다는 것이 훨씬 더 논리적입니다 하고 드르륵 하고 쭉 글을 쓰셨어요. 무서워서 이제 다주택자들 말을 못하. 네. 근데 이거 제가 보니까 통계 보면 쉬운 거 아닌가? 제가 보면 통계를 보면 되게 쉬운 것 같은데요. 자, 간단하게 봅시다. 25년 전으로 시계를 돌릴게요. IMF 이후에 2000년에 서울에 아파트가 많았어? 지금이 아파트가 많아? 응?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기 안 태어나신 분도 있으시다고요? 어린애였을 때 모르겠다고요? 자, 의식이 있으셨던 분 생각해 봐요. 2000년에 아파트가 많아? 지금이 서울에 아파트가 많아? 자, 그러면 자가 보율은 얼마나 늘어났어? 간단하잖아요. 이거 별로 어려운 문제 아니잖아. 주택 보급률이 2000년에는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77.4%입니다. 네. 지금은 100%가 좀 안 되는 걸로 나와 있어요. 어디는 98%라고, 어디는 94%라고 그래요. 어쨌든 90%는 훨씬 넘은 것 같습니다. 그게 주택 보급률이에요. 서울시 주택 보급률. 자, 그러면 자가 보급률은요? 2000년에 40.9%. 그 다음에 24년 기준으로는 한 3분기 정도 기준으로는 약 48.9%. 자, 그러면 77% 하는 게 90%를 훌쩍 넘은 주택 보급률이 있었는데 자가 보급률은 여전히 절반도 안 돼요. 그러면 그 사이에 임대주택자나 이런 것들은 숫자가 늘었나요, 안 늘었나요? 늘었죠. 그럼 임대주택자가 늘으면은 개인 주택 보급률이 확 늙혀서 살기 좋아지나? 그거 너무 쉬운 얘기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갖고 논란을 해. 난 그래서 좀 이해가 안 돼서. 근데 어쨌든 저는 이제 이창현 총재가 했던 얘기 중에 금융을 하는 입장에서 정말로 꼭 저도 같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대출 문제는 해결하자. 왜냐하면 대출 가지는 사람이 너 죽고 나 죽자 하는 거거든요. 물귀신이에요. 대출을 많이 쓴 사람들은 자빠질 때 혼자 안 자빠집니다. 절대. 같이 자빠져요. 다 끌고 자빠져요. 어렵나요? 2008년도 리만 사태 다 끌고 넘어졌잖아요. 누가? LBO가 뭐예요? 부동산 LBO잖아요. 걔네들이 다 자빠진 거 아니에요. 부동산 관련 부채로 인해서 나라가 망할 뻔했잖아요. 그래서 100년 만에 금융재앙, 1929년 이후 다시 시작된 대공황 이런 얘기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죽을 뻔했잖아요. 그러다가 돈을 쫙 풀었죠. 돈을 푸니까 어떻게 돼? 돈 가치가 쫙 떨어졌죠. 그래서 현금 획득자들이 다 거지가 됐죠. 예, 사업이나 자산 소득으로 늘릴 수 있는 사람 외에 그 월급 소득자들은 바보 된 거예요. 그 사이에 양극화는 더 벌어졌고, 그러니까 일본도 그랬잖아요. 지금 중국도 그렇고요. 너무 뻔한 얘기죠. 부채를 많이 갖고 있어서 얘네들이 이걸 해결하지 못하고 자빠지는 상황이 오면은요, 자기네들만 안 죽어. 절대 같이 죽어. 근데 그동안에 이제 주식은 자빠져도 어떻게 되죠? 자기만 죽죠. 왜냐하면 대출을 안 썼으니까 그런 거예요. 대출을 안 썼으니까 주식은 자빠져도 옆에 사람 안 죽입니다. 자기만 죽지. 근데 대출을 많이 쓰면 그게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자빠질 때 혼자만 자빠지지 않고 옆에 사람 끌고 들어가서 같이 자빠져요. 나라 전체가 자빠집니다. 그래서 저는 그 이창용 총재께서 얘기하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짜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바이고, 그나마 조금 떨어졌어요. 그 가계대출이 GDP 대비 과거에 한 104%, 108%까지 가다가 104% 가다가 지금 90%대로 줄어든 걸로는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민간 기업과 그 가계까지 합산한 가계부채는 한 260, 270%쯤 됩니다. 전 세계 1등이에요. 탑이야, 탑.
여전히 위험합니다. 가계부채는 계속해서 줄여야 합니다라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리고 싶고요. 어쨌든 또 이창훈 총재 발언 외에 그 한은의 발표 자료를 한번 볼 필요가 있어요. 한은이 이제 코스피가 최근에 주가가 너무 많이 올라가지고 변동성 확대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하라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표로 그 최근의 흐름들을 한번 보여줬어요. 코스피 지수의 흐름, 우리도 알죠, 많이 오른 거. 그리고 코스피가 지금 기간별 흐름을 보면 25년도에 72% 올랐고요. 그다음에 올해 들어와서 34% 올랐어요. 지금 합산해서 지금 저거 복리로 오른 거라 100%가 훨씬 넘게 올랐습니다. 그중에서 반도체 133%, 작년에, 올해는 63%, 장난 아니죠. 안 오른 게 없을 정도로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그 PBR하고 PER 밴드 보면 항상 저평가 영역이었는데 꽤나 많이 올랐다는 거죠. 특별히 PBR이 많이 올랐어요. 오른쪽 끝에 보면 전바기가 PBR이거든요. 2배 가까이 붙었죠. 그러니까 한국이 기존의 시스템대로라면 한국은 이런 적이 없어요. 지금 PER은 지금 반도체 이익이 증가해가지고 PER은 안 높아진 대신에 PBR이 엄청나게 올랐습니다. 한국은 그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PBR을 자랑하는 국가였습니다. 일본과 더불어서요. 근데 일본이 지금 10년간 구조개혁을 하고 나서 저렇게 많이 3배 근처까지 올랐는데 우리는 2배 근처 오른 게 특별한 일이에요. 그래서 기존의 상황이면 우리 자빠질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다 오른 거예요. PBR 기준으로 보면. 역사적으로 보면 20년 역사, 25년 역사를 기준으로 본다면 우리 지금 최고치입니다. 그래서 조금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점은 꼭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더불어서 그 부채 비율 우리 아파트가 상승률도 같이 자료에서 보여줬는데요. 계속해서 아파트가는 상승하고 있고 그다음에 대출은 그나마 지금 좀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게 누적이거든요. 대출이. 예. 대출이 누적이고 저 색깔 흐린 주택 관련 대출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죠? 대출이 줄은 건 기타 대출이 줄었지 주택 관련 대출이 줄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사실은 한국은 여기에서 어떤 충격이 오게 되면 전반적으로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어려움이 오기 전에 저 관련된 대출을 좀 많이 좀 줄여야 된다라는 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동감합니다. 왜냐하면 안 그러면 같이 죽어요. 그래서 저는 뭐 부동산 가격은 어떤지 뭐 그거는 뭐 얘기하고 싶진 않고 부동산 대출은 줄여야 된다. 안 그러면 우리가 세금으로 물어내야 된다. 너무나 명확하다. 너무나 여러 나라가 그동안 보여줬기 때문에 그걸 걱정하고 있다. 그거는 제발 좀 이창훈 총재의 발언대로 좀 해결을 해주십사. 은행들을 좀 꽉 조여가지고 전세자금 대출, 그 다음에 가계대출 이거는 좀 줄여주십시오. 좀 GDP 대비 확실히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약간 경고의 말씀을 드렸는데 한국 증시에 대해서 아주 좋게 보던 네덜란드의 한 그 배당 투자 전문가가 있었어요. 이분이 작년도에 한국 주식 사라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거든요. 왜냐면은 미국 나스닥이 많이 올랐는데 거기에 비해서 한국이 덜 올랐기 때문에 한국 지금 막 이제 오르는 초입이니까 좋다라고 얘기하신 분이 있어요. 캐럴 먹스라는 분인데 저 여기 그림에서 보면 밑에 그림이 작년도 중순에 중순이 아니구나. 중순 맞나? 날짜가 어떻게 되더라? 중순쯤에 얘기했던 내용이에요. 지금 나스닥 좋고 이런데 그거보다는 한국이 지금 되게 저렴하니까 한국을 사라 이렇다가 지금 위에 그림을 보시면 지금 한국 너무 많이 올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코리아 디스카운트 끝났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흐름이 좀 극단적으로 흘러가고 있는 것 같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이제 너무 가격이 급하게 올라서 넘버링을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계산을 한번 다시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한국 시장을 아주 좋게 보신 분이 경고를 좀 날렸는데 이건 우리도 들을 기회가 있어야 됩니다. 지금 PBR 기준으로는 역대 최고치예요. 3조 호황때를 제외하고 말이죠. 자, 그래서 오늘은 지금 일단 경고의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경고의 말씀을 이왕 드린 김에 하나 더 드릴까요? 지금 미국 시장 관련해서 미국 시장 자체의 문제는 아닙니다. 자본시장 관련해서 조금 안 좋은 뉴스가 있어요. 지금 이게 전일자 비트코인 가격인데요. 여기서 갑자기 뚝 떨어졌습니다. 뚝 떨어져 가지고 6만 3천? 네.
6만 5천, 6만 5천까지 떨어져서 2천 달러 날라갔어요. 그러니까 왼쪽 음봉 크게 나온 데까지는 아닌데 그 근처 절반 정도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그림이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저걸 지금 못 보여드리는데 이게 지금 이 사이트 보여주는 사이트가 오늘 지금 현재 데일리 값을 제대로 못 보여주는데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 쪽에서 또 다시 한번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데일리 차트를 한번 잠깐 보여주시면 이게 좀 왜곡돼서 너무 겁나게 나와갖고 이거 안 보여드렸던 건데 잠깐만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지금 데일리 차트를 조금 보면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근데 조금 과장된 차트니까 너무 과장되게 보지 마세요. 자, 6만 5천 원은 뚝 떨어졌습니다. 이게 좀 과장돼서 안 보여드리려고 하다가 그래도 좀 떨어졌다는 걸 보여드리기 위해서 떨어졌어요. 자, 이렇게 되면 한 번 더 마진콜 나오겠죠? 이 동네에서. 그러면 얘네는 그럼 도대체 언제까지 마진콜이 나온 거야? 비트코인은. 어쨌든 근데 나오면 다른 기술주들이나 이런 쪽에 수급을 좀 빨아가겠죠? 네, 그것도 감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는 한국 주식시장 뭐 좋았는데 경고의 소리들 몇 가지를 그리고 또 한국 금융시장의 경고의 소리 몇 가지를 말씀드렸고요. 자, 반대로 이번에는 제가 계속 오늘 아침에도 말씀드렸지만 구조적 변화가 가능한 것이냐 이거 관련해서 굉장히 중요한 뉴스가 하나 또 나왔습니다. 자, 오전에 말씀드렸던 생산적 금융으로 실제로 좀 돌고 있다라는 얘기를 드렸었는데 하나의 아주 뛰어난 애널리스트 박승영 애널도 뭐라고 지난 주말에 칼럼을 썼냐면 생산적 금융으로 은행이 돌아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 IMF를 기점으로 과거에는 기업 대출을 해줬던 것이 가계대출로 바뀌었고 이게 또다시 기업대출, 뭐 주식 관련된 대출이면 기업대출이잖아요. 그렇게 생산적 금융으로 바뀌면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주식은 위험하게, 부동산은 안전하게 라는 그 칼럼을 썼어요. 아주 재미난 칼럼이었어요. 근데 그러면은 그 전엔 시대는 이전에는 IMF 이후부터 지난 20몇 년간 어떻게 했어야 돼? 부동산은 위험하게, 주식은 안전하게 투자를 했어야 돼요. 유동성이 부동산으로 갔기 때문에. 부동산의 쉽게 얘기하면 유동성의 수용을 칠 수 있는 자리를 만들어주면 거기서 수용을 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동안에 부동산에 수용을 칠 수 있게 해줬으니까 글로 가야 됐다는 얘기고 이제 그게 바뀐다는 거죠. IMF 이전에는 기업에 좋았으니까 기업 쪽이 좋았다는 얘기를 했던 거고요. 근데 오늘 아주 재미난 뉴스가 나왔습니다. 금융위와 저축은행 협회의 장들이 만났는데요. 저축은행 관련된 유가증권 보유 한도 변화가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저축은행이 그동안에는 주식을 살 때 자기 자본, 그러니까는 고객 자본 말고 자기 판돈 있잖아. 내가 100억 갖고 저축은행 시작해서 우리 고객 돈 5천억 받았어요. 그러니까 막 동네 플랜카드 어디 저축은행 고객 자산 1조 돌파 뭐 이런 거 있잖아요. 2천억 돌파, 5천억 돌파 뭐 이런 거 붙어 있잖아요. 거기서 그거 말고 몇천억 돌파, 1조 돌파 말고 그거 말고 그걸 만들기 위해 사업을 시작하는 종잣돈, 즉 자기 자본, 그 자기 자본에 대해서 주식 투자 한도가 바뀐다는 내용입니다. 이게 기존에는 50%였는데 예를 들어 내가 100억으로 시작했으면 50억까지 투자할 수 있는데 이제 100억 전부 다 주식에 투자할 수 있다는 거고요. 비상장 주식은 기존의 10%대 20%로 집합투자증권 즉 펀드 같은 거에는 20에서 40%, 파생결합 증권 뭐 ELS 등등이 되겠죠. 이거는 10%로 동일하고요. 해외 증권은 5% 동일합니다. 자, 주식에 대해서 투자 여력이 2배로 늘어났어요. 자, 이거는 뭔가 확실한 시그널을 준 거죠. 시그널을 준 겁니다. 근데 이거는 저축은행이니까 뭐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근데 저축은행도 큰 데는 큽니다. 자산 사이즈에 따라서 자본금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자산이 5조 이상 되는 저축은행도 꽤 많이 되거든요. 자,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될 것이냐 생각을 해보신다면 일단 자기 자본을 갖고 수익을 늘리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만약에 저축은행들이 자기 자본을 가지고 투자를 잘해가지고 수익을 늘리면 여력이 상당히 생기겠죠.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이자 수익밖에 없는 거야. 그러니까 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딴 데보다 일반 은행보다 조금 이자를 더 많이 줘야 되고 대출은 그러니까 약간 그 은행에서 대출 안 해드리는 쪽으로 대출을 했잖아. 근데 은행에서 자꾸 대출 시장을 먹어가면 아파트 같은 뻔한 데를 먹어가면 할 때가 점점 쪼그라들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마진에 대한 스퀴즈가 굉장히 많았고 압박이 심했는데 만약에 이거를 자기 자본을 일부 다른 데에서 수익을 만들어내면 좁혀진 공간에 뭔가 여유가 생기겠죠. 성공한다면 말이죠. 성공한다면 실패하면 반대가 되겠지. 실패가 되면은 너덜너덜해지겠지. 그래서 근데 어찌 되었건
그동안에 거의 대부분 예대마진 쪽에 집중되었던 부분들을 조금 돌릴 수 있는 여력이 생겼다라는 겁니다. 기존에 주식을 굉장히 위험한 것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자기 자본의 50%만 절반까지만 하게 했던 건데 이걸 열어준 거예요. 그만큼 인식이 바뀌었다는 거죠. 자, 이 인식 변화가 은행들, 저축은행을 비롯한 금융권에 어떻게 해석될 것이냐, 요게 포인트입니다. 우리 투자자들한테. 네? 기억하시겠죠? 자, 저축은행 분들은 저한테 전화하세요. 네, 저희가 조금 나을 거예요. 운용하는데 여력이 저희가 조금 낮습니다. 저희한테 문의를 하시든가. 네. 그래서 이렇게 되면은 제가 보기에는 이거는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물론 저축은행이니까 뭐 큰 데도 아니잖아. 뭐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이게 하나의 촉매가 된다. 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체크카드 발급도 BIS 13% 이상 되는 데는 체크카드 발급도 허용하고 뭐 등등등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 저축은행도 여력을 조금 넓혀주는 그런 방향으로 좀 가고 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예대마진으로만 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이 부분은 다시 한번 강조드리면 매우 큰 사건일 수 있습니다. 저축은행이라고 너무 무시하지 마시고요. 기조변화라는 것에 초점을 맞췄으면 좋겠습니다. 이거는 한국의 리레이팅, 멀티플 상향 가능성을 열어주는 것이다. 기존 멀티플로는 이미 다 왔다. 멀티플이 상향되면 새로운 길이 열릴 수 있다. 오늘 아침 이 얘기에 대한 자세한 얘기 궁금하신 점은 오늘 아침 한국장전 방송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그룹이 이제 로봇에 본격적으로 투자를 한다는 소식입니다. 오늘 뭐 그래서 올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로봇주에 비해서는 뭐 현대차는 자동차 회사지 로봇 회사로 느껴지진 않는데 어찌되었건 로봇 등 신산업에 5년간 125조를 투자한다고 합니다. AI 자율주행에 50조를 쏟아붓겠다고 했고요. 그 다음에 신제품 및 핵심 기술 개발에 38조, 그 다음에 생산 거점 효율 등에 36%를 사용한다고 합니다. 자, 이게 진짜 어떻게 쓸지 모르겠는데, 근데 여기서 이제 이 투자 방향에서 핵심적인 전략은 뭐냐면 현장 데이터를 최대한 습득해서 그것을 제조 역량으로 연결하겠다라는 것이 이번 이 신사업 그 투자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요거는 되게 의미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로봇의 경쟁력은 성능보다는 현장 활용과 데이터 축적에 있다라는 데 초점을 맞추고 이 현대 자동차 그룹이 가지고 있는 자동차와 그다음에 로봇, 제철, 물류 이런 그 그룹사 전 계열사의 실제 데이터 값을 로봇에 집어 넣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하겠다. 그래서 나중에 되면 로봇을 단순 제작이 아니라 남의 것까지도 만들어주는 로봇 파운드리 회사를 만들겠다. 그리고 로봇 사업의 소프트웨어까지의 전 밸류 체인을 구축하겠다라는 것이 현대차의 이야기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껍데기는 이제 한국에 있는 현대자동차나 등등에서 만들겠습니다만 로봇의 소프트웨어 훈련하는 것은 조지아주에 있는 RMAC 여기서 진행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한국에서 다 한다 그러면은 조금 가능할까 했는데 그렇다면은 이거에 조금 좀 신빙성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고요. 그다음 그것뿐만 아니라 데이터 센터도 전남 전북에 그 데이터 센터 짓는 것도 준비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 2028년까지 요거 되게 실망스러운데 연 3만 대 로봇 양산 체제를 만들겠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테슬라는 연 100만 대를 만들겠다고 했는데 연 3만 대? 이건 조금 애매하죠. 어떻게 될지는 한번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거래소 관련된 소식입니다. 거래소 노조가 코스닥 분리를 비판하는 집회를 청와대 앞에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주 멋진 그림도 같이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데요. 사진이 찍힌 바로는 그러니까 한국 거래소를 해체하는 지주회사로 전환하는 걸 이렇게 해체하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 거래소를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국 거래소를 지주회사로 만들고요. 코스닥을 자회사로 삼겠다라는 건데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 한국 거래소 노조가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300명이 모여서 이제 집회를 하려고 하는데
코스닥 분리는 시장 구조에 대한 무지에서 나온 처사다. 그러면서 코스닥 분리로 인해서 시장의 질적 저하는 불가피하다라는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상당히 뭐 친노인 사람이에요. 저는 친노조인 사람인데 이분들의 이야기를 한번 더 들어보죠. 코스닥의 나스닥화를 주장하는데 말이 안 된다라고 얘기하시면서 코스닥은 하나의 시장이고 나스닥은 여러 시장을 가진 거래소다라고 얘기하면서 두 구조를 동일선상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잘못됐다라고 얘기하고요. 글로벌 표준을 따져보면 일본의 JPX 주요 거래소는 여러 시장을 하나의 거래소 안에서 통합 운영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기업 성장 단계별 이전 상장 유지가 일반적. 이거 아마 이렇게 올라가는 게 있나 봐요.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코스닥 분리할 경우, 코스닥 시장을 분리할 경우에는 코스피와 수익 경쟁이 심화되어서 부실 기업 유입 가능성이 높아진다라고 얘기하면서 99년 닷컴 버블이 재현될 우려가 있다. 그래서 피해가 결국 개인 투자자, 개미들에게 전가될 것이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안 된다라는 입장이에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네. 부산에서도 좀 반대를 한다고 합니다. 부산에서도 혹시 부산에서부터 떠나게 될까봐 KRX가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 하나 얘기 드리고 싶은 거는 저는 저 같았으면 들이받았어. 이거 안 됩니다 하고 들이받았어. 나 같으면. 예. 근데 왜 이제 와서 이러지?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코스피와 수익 경쟁이 심화된다? 아니, 수익 경쟁 하지 말고 선명성 경쟁을 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나는 좀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게, 그리고 또 하나는 뭐 그 자회사로 해서 자리말이 많이 마련하는 것도 또 저는 반대예요. 그것도 반댈세인데, 잘하면 상관없어. 자리를 많이 만들어도. 근데 이게 자리만 많이 만들면 좀 우려가 돼. 또다시 이게 결국은 어떤 그 동네에 계신 분들의 어떤 퇴직 후를 위한 자리가 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걱정도 좀 되고요. 그러나 어쨌든 현재 이 상황에서 코스닥을 계속 간다는 것 자체가 무리인데,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것은 아셨을 거 아니에요. 코스닥에 문제가 많다라는 거. 그리고 말도 안 되는 기업도 많다는 거 아셨을 거 아니에요. 그럼 왜 그동안에 얘기 안 하셨을까 좀 궁금해요. 얘기해봐야 또 소용없었다? 얘기해도 내 얘기를 안 들어줬다? 선명성에 대한 얘기해봐야 뭐 나한테 불이익만 온다? 그렇게 생각하셨나요? 그러면 이렇게 집단행동 하셨으면 되잖아요. 한 300명이 모여가지고 코스닥 이 상태로 안 된다. 선명성을 좀 세워야 되고 개인 투자 보호를 위해서 이렇게 가면 안 된다. 마구잡이 상장하지 말고 빠르게 퇴출해 시켜야 된다라는 얘기를 이전에는 왜 못하셨을까 하는 좀 의문이 좀 있어요. 예. 제가 이렇게 따뜻하게 말씀드리는 건 제가 굉장히 친노조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그동안 얘기 안 하셨어요? 그러면 단순히 안 된다고 하지 말고, 그러면 차라리 저 같으면 이렇게 하겠어요. 제안을 드리는 겁니다. 코스닥을 자회사로 상장시킬 거면 부서를 여러 개 나누자. 부서를 여러 개 나누자. 부서가 1부 리그, 2부 리그, 3부 리그, 4부 리그. 우리가 이거 책임지고 하겠다. 그래서 1부 리그 같은 경우 굉장히 선명성 있고 뛰어난 시장으로 만들어서 매년 미국 시장처럼 5에서 10%씩 올라가는 시장으로 만들어내겠다. 그렇게 설득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그리고 대신에 4부 시장은 아예 좀 위험한 시장이니까 이렇게 걷어내고 그러시면 어떨까요? 그런 제안을 한번 해서 이런 것까지 계속 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하나 걱정은 혹시 이런 주장 속에서 거래소는 돈을 많이 버는데 코스닥은 이렇게 돼서 돈을 못 벌어가지고 우리의 일자리가 어떻게 잘못될까, 이런 생각을 하신다면 좀 공익적 사고를 좀 해주시기를 좀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예, 공익적 사고를 해주시고요. 정말 그동안 얼마나 많은 개미들이 피눈물을 흘렸습니까? 그렇죠? 그럼 지금 그거 걱정하시는 거잖아요. 모든 피해가 개인에게로 전가된다. 이미 피해는 개인에게 많이 전가되고 있었어요. 꾸준히. 그러니까 저희 바람은, 저는 사실은 저는 전혀 그럴 0.0001% 그럴 마음이 없지만, 제가 만약에 거래소 사장 가면 정말 겁나게 할 겁니다. 저는. 네, 겁나게 할 거예요. 효율 최대한으로 극대화로 뽑고요. 쫙쫙 기름 짜고요. 그럴 마음이 있어. 그리고 안 되는 기업들도 퇴출 쫙쫙 시키고, 그래서 한 2, 3년 있으면 막 주식시장에 그냥 인덱스만 투자해도 돈 막 벌고 투자자들이. 그래서 돈 막 모이게 하고, 그 다음에
맞짱 떠야지. JPX하고도 맞짱 뜨고 나스닥하고도 맞짱 떠야지. 저는 그렇게 만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건 저는 이런 역량이 안 되고 입으로만 떠드는 사람이니까 이런 역량이 있는 분들을 거래소 사장에 세우시고 그런 분들이 사장을 할 수 있도록 오히려 상장하거나 민간 기업 하시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라는 말씀을 꾸준히 드리는 거예요. 있잖아요. 엠모 회사 있잖아요. 엠모 회사. 주주환원 잘 해갖고 주가 몇십 배 올린, 몇십 배는 아닌가? 하여튼 많이 올린 회사 있잖아요. 거기 핵심 임원 있잖아요. 핵심 임원. 저하고는 단 한 번도 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몰라요. 그분 명성만 들었는데 그런 분 거래소 사장으로 세우시면 되잖아요. 그래서 해보면 되잖아. 그러면 핵심 아젠다가 뭐예요? ROE 떨어지는 일은 안 한다.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예? 그게 진정한 개인 투자를 위한 방법이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행복한 한 주 되시길 빌겠습니다. 만약에 오늘 미국 시장이 흔들리더라도 마음의 준비는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으로 오늘 앞단 이야기를 한번 시간을 할애해 보았습니다. 행복한 주말, 저녁, 오후 되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녕.